반갑습니다. 펀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영상은 1945년 어지간히 깝치던 일본에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센 거 2방을 날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며 깔끔하게 전쟁을 종식시킨 장면인데요.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일제는 참혹했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해방을 맞게 됐으니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한국의 잔류에 있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은 우리를 괴롭혀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 생각은 그들이 한국에서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현식 작가가 쓴 조선을 떠나며 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참고 각색하여 제작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다음날, 북쪽에서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은 폭풍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있던 일본의 관동군 수뇌부는 열차를 동원하여 고위 관료 및 그 가족들은 서둘러 남쪽으로 피난시켰지만, 만주 현지에 있었던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어떠한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과 전쟁 고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조선인들과 일본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집 영장을 띄워 회령에 있는 군부대에 집결시켰습니다. 소련의 공격에 총알바지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이어 나가사키에 또 한 방의 원폭이 투하되자 결국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되었으니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 있는 일본인들은 3355 짝을 지어 밀항선을 사서 일본으로 발빠르게 귀국하였으며, 나만 살겠다는 본능만 남은 일본인들은 천황의 백성이라는 애국심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저 어떻게 하면 조선에서 취득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지만을 생각하였습니다. 한일 합방 후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민간인은 가족을 포함해 60만 명이 넘었고, 이는 식민지에서 우월감을 앞세워 한몫 챙기려는 의도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착취로 인해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일본인들은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데 딸랑 몸만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조선인을 착취하며 벌어들였던 재산도 챙겨가야 했겠죠. 그러다 보니 15일 당일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일본인들 때문에 은행은 불야성을 이루었고, 이날 찾은 돈만 해도 수일 내 은행이 파산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이 상황을 간파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는 일본인들을 급습해 돈을 빼앗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일본인들은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이라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과 골동품 그리고 가구들을 들고 갈 수는 없었으니 급매로 내놓은 물건 때문에 시장에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듣고 다음날 남대문 시장에는 거짓말처럼 쌀, 설탕, 옷감, 가죽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세간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당장 항구로 달려갈 기세였으니 그런 심리를 꿰차고 조선인 고물상들은 일본인 마을을 찾아다니며 물건들을 값싸게 사들여 한몫 챙겼으며, 그 바람에 쓸만한 물건을 사려는 조선인들이 벼룩시장처럼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전에 없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미 군정은 일본으로 넘어가는 민간인은 현금을 100엔으로 규제하였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처리한 부동산과 물건을 판 돈을 귀금속 등의 부피가 적은 물건으로 되바꿔 돌아가려 했고, 이런 규제를 피해 금액과 부피에 제약이 없는 밀항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총독은 아베 노부유키였는데, 그는 패전 소식이 들려온 직후 조선에서 약탈한 모든 귀정분들을 챙겨 급하게 수송선에 올랐는데, 너무 많은 물건을 실은 까닭에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하고 배가 기우뚱하며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물건을 버리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 경성으로 몰래 도주했다고 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그 모양이었으니 다른 일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다 일본으로 귀국하려 했을까요? 일부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있었으니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건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타한 이유로 조선에 잔류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조선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걸 놓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초토화된 일본에 가봐야 오갈 곳이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게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한 달 후 서울 YMCA에서는 조선어를 배우려는 일본인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잔류한 일본인들은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신조선에 협력하여 가자는 뻔뻔한 처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일본인들은 쳐맞아야 되겠죠.
해방이 된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선 전역에서 보고된 폭행 사건은 913건이었고 조선인들이 습격한 곳은 주로 경찰서, 행정기관과 일본 신사였습니다. 또한 개인을 상대로 한 살인 및 테러는 267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오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집계하기 어려웠을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며 특이한 사실은 일본인보다 일본에 빌붙어 살던 조선인 피해자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관보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징발에 앞장서며 일본의 개 노릇을 하던 조선인들에게 악감정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때 조선 총독부는 각 기관에 걸어둔 천황의 사진을 모두 없애고 각 지역의 신사에 있는 의패를 모조리 불태우라고 명하였고 이는 행여나 조선인들의 심기를 상하지 않도록 재빠르게 대응한 것이며 일본 특유의 얍삽한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 남게 된 일본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큰소리 좀 치던 일본인들은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조선인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근근히 먹고 살게 됩니다. 공장, 이발소, 목욕탕 등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고 또 어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식무로 들어가 일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쪽에 체류해 있던 일본인들은 겨우 그렇게라도 먹고는 살았는데 이북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북은 소련의 인민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남자들은 소련의 공격으로 인한 전후 북부의 중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일본 여성들은 예전 이 나라 양공주처럼 소련군에게 빌붙어 몸을 파는 등 많은 수모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일본이 어거지로 가르쳤던 일본어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모든 일본 간판은 폐기되었고 방송도 일본어는 금지되었습니다. 미 군정은 일본인들을 모두 일본으로 돌려보낼 계획이었으나 일본은 이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타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본토 송환을 미루게 되는데 이는 자국의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더 유입되는 것을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토에 돌아간 일본인들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어 수용소를 전전하는 등 대부분 고단한 삶을 면치 못했고 하물며 본토의 일본인들에게도 불청객 취급을 당하며 엄청난 차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복 이후 일본인들은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거부당하며 서럽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민지를 이용해 인생 역전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으니 그닥 안돼 보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들보다도 제국주의의 눈이 멀어 평화스럽게 사는 약소국을 침략해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양아치처럼 남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정치 지도자들이었겠죠.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일본을 포함해 서양의 많은 나라들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상대로 그렇게 참혹하게 침략을 해서 도대체 뭘 얻었다는 겁니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대부분 다시 독립하여 원상태로 셋업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순환을 보면 영원한 약소국도 영원한 강대국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민족에게 영혼이 실린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서적 교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